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들은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대규모의 그런 뭐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경우에도 있고 물론 뇌물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뇌물은 이제 약속이나 이런 걸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저기 수상한 돈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돈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한 다음에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로 진술과 맞춰가면서 추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주로 많이 이제 사실 터졌던 것들이 녹취록이나 진술 같은 것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진술들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한 것들과 맞춰가면서 이것들이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이루어진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언론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무슨 김만배 씨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진술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물론 수사 정보기 때문에 외부를 알려지지 않은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자료 같은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지금 수사 진행되는 방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네. 별도의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자금 흐름, 계좌 추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빨리 영장이 청구되거나 수사가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좀 진술에만 의거해서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김 변호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가운데 이 말이 있었죠.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부인을 했습니다만 남욱 변호사가 여기와 관련돼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16일에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즉 그분은 다른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제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뀐 듯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그분 이재명과 관계가 없다라고 또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까지 해서 봤을 때 일단 그분이 이재명 지사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추론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더 그 윗선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그분이라는 게 있긴 있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지만 그분의 존재는 남욱 변호사까지 지금 확실하게 그 존재 자체는 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유동규 씨를 그분이라고 안 부른 그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유동규 씨는 69년생이고 김만배는 이제 65년생으로 4살이 형입니다. 네. 본인들끼리는 이게 형 동생으로 불렀어요. 이 말은 이제 오히려 유동규가 만배 형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형 동생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존칭으로 녹취록에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다음 남욱 변호사가 한 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지사와 이게 무관하다, 그분이. 이거는 이게 무슨 근거로 남욱 변호사가 그럽니까? 본인이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대신 밝히고 그분에게 누구기 때문에 이재명은 아니다. 이런 게 근거를 대고 발언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게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오히려 이게 본인의 어떤 형을 들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을 끊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고요. 저는 남욱 변호사가 상당히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많이 주고 있다 봐요. 본인에게 좀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네. 50억 클럽도 이게 본인이 알기로는 2명 정도다. 네. 그럼 이게 2명이 누군지를 밝혀야죠. 한 명은 영장에 기재된 곽상도인이라 치고 그럼 이게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말이에요. 본인에게 모든 진실을 아는 걸 다 이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무관하다. 또는 이게 2명으로 알고 있다. 자꾸 이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검찰 수사를 막아서 본인의 영장 있잖아요. 자기는 이게 김만배 씨처럼 또 영장 기각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검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면 정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수사 미진으로 영장 기각되는
그런 게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검찰이 너무 이게 정영학이나 남욱 변호사나 네. 자꾸 이게 그 진술 녹취록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돈의 흐름 계좌 추적인데 검찰이 김만배 씨 영장 청구할 때 처음에는 이게 뭐 유동규 씨는 현금 1억에 수표 4억이라 했죠. 네. 근데 김만배 씨는 또 현금 5억이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영장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그 남욱 변호사도 만약 영장 기각되면 정말 이게 검찰이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는 남욱 변호사가 본인에게 좀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나오는 지점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남욱 변호사 어제 새벽에 체포가 됐고요.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일단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이 한 차례 기각이 된 바 있는데 남욱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려면은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혐의를 제대로 소명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 남기도 하는데 앞으로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까요? 일단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제 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질지, 영장이 이제 해서 구속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만배 씨하고요, 그다음에 네. 남욱 변호사하고 사실 혐의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겹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도주 위험이나 또는 말을 계속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위해서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제 구속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과 좀 달리 지금 그 남 변호사가 말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저기 50억 같은 경우에도 전달된 게 2명이라는 말을 했지 50억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녹취록하고 또 크게 다름없는 얘기를 저기는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말이 안 맞거나 이것 때문에 불구속되지는 않을 거는 같고요. 그게 이제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돈 흐름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사건을 할 때는 저기 자금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어느 정도 자금 추적이 됐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나오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적이나 사실은 이게 네. 이 사건이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슨 50억 네. 이런 것들이 전부 공식적으로 돈이 투명하게 전달되고 세금 처리까지 이루어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퇴직금 이루어졌어요. 처리.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좀 아니면 또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그 어딥니까 그 유원홀딩스에 35억 원 네. 송금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돈 흐름 같은 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드러나 있는 돈 흐름이 실제로는 저기 알려져 있는 명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다른 명분으로 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 혐의 사실, 영장 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는 거면은 추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수사기관, 특히 검찰 쪽에서 제대로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있는데 네. 자료가 제대로 된 게 증거가 제대로 된 게 나오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영장 청구 과정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내용이 드러날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봐야지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최소한의 부분만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검찰의 어떤 자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드러나는 자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법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또 검찰이 또 많은 부분을 소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영장 청구에서 이 같은 부분이 좀 적시될 것 같은데 좀 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 이전에
또 신병이 먼저 결정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본부장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구속도 한 차례 연장이 됐죠. 뇌물수수 등의 혐의입니다. 뇌물 8억 원을 받은 그 혐의와 아울러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 법원에 구속 적부심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자신의 구속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따져달라. 지금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게 뭐 청구하면 빠른 시간 안에 또 법원에서 이 부분을 또 심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또 빨리 내야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아마 이제 그 유동규 씨는요, 김만배 이제 영장에 보면 업무상 배임이 있잖아요. 배임이요? 예. 그런데 발부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만배 씨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배임이면 이게 공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좀 다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물 그 5억 받은 거 있죠. 네. 이게 처음에는 현금 1억에 계좌 수표로 4억이라 했잖아요. 근데 또 현금 5억으로 바꿨거든요. 이 말은 이게 검찰이 현금으로 갔는지 수표로 갔는지도 이게 오락가락 하니까. 그래서 이게 5억을 좀 다투볼 만하다. 아마 이래서 이게 적부심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위례 있잖아요. 네. 위례 쓰기에 받은 또 3억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무원들은 1억만 넘게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됩니다. 보통은 이게 돈 1,000만 원만 받아도 구속되거든요. 따라서는 김만배 씨 부분은 뭐 어떻게 다툴다 하더라도 위례에서 받은 3억은 그럼 이게 어떻게 또 다툴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부심에서 석방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자금 추적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딱 하면 지금 이게 현금 1,000만 원 넣으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이미 5달 전에 경찰에 통보를 해줬잖아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럼 이게 그동안 경찰이 이게 5개월 동안 자금 추적 안 하고 뭐 했습니까? 현금만 이게 450억이 총선 기간에 인출됐어요. 이걸 이게 현금 450억 추적해서 어디로 갔는지 이걸 이게 못 밝힙니까? 저는 자금 흐름이 그렇게 하면 수사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현금으로 이게 450억도 자금 흐름을 못 밝힌다면 네. 특히 경찰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검찰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곽상도 그 영장 이은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그냥 뇌물 공여로 영장에 기재했잖아요. 그런데 뇌물 공여에 곽상도 의원을 불러서 한 번이라도 이게 조사했습니까? 아니 뇌물을 이게 50억 받은 사람을 한 번도 조사 안 하고 뇌물 공여에다가 떡 넣으니 판사가 볼 때 영장이 발부되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피고인을 안 부르고 그냥 뇌물 공여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말 이게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김만배 씨 영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무엇이 미진했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김만배 씨와 연관이 있긴 한데 유 본부장이 뇌물 8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억은 김만배 씨로부터 그리고 3억은 위례 신도시 당시 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례 신도시 부분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금 서 변호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유동규 본부장을 아마 기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가장 처음으로 또 공소장이 작성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어떤 사유들이 실릴지 주목받기도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시선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요. 1차적으로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기소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정보를 갖고 어디까지 결론을 내렸는지를 1차적 결과를 보는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네.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유동규 씨가 됐던 뭐 김만배 씨, 남욱변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은 크게 둘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뇌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상 배임. 네. 배임이 두 가지, 뭐 배임 횡령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정치로 중요한 건 배임이고요. 그 배임 문제는 뭐 이제 화천대유나 이쪽에 이익을 몰아주면서 무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그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현재 지금 이 사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 이것이 만약에 지금 성남시나 아니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네.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만 손해를 끼친 것이 좀 규모가 성남시 규모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번질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소가 될 때
기소가 될 때 만약에 지금 그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포함돼서 들어간다면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아마 좀 이제 이재명 지역 후보 쪽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거를 어떻게 기소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에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제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 또는 네. 적어도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충분한 추적이나 아니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중의를 갖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 바로 뇌물뿐 아니라 배임이라는 부분. 이 배임과 관련해서는 당시 최고 결정권자이다 좀 결재권을 갖고 있었던 이재명 다시 성남시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유동규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될 경우 김만배 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이 됐고요. 검찰은 아마 재청구할 것 같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도 여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검찰이 다시 기각되는 사태를 맞을 수는 없겠죠. 어떤 카드를 좀 들고 있을까요? 아마 근데 그 영장을 재청구하려면요. 뭔가 이게 그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존에 영장 청구할 때보다 그때 없었던 새로운 증거.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그 남욱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이 기고하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걸 이게 검찰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욱 변호사 진술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게 그 유동규도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유동규도 아니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분이라고 안 불러서 녹취록이 그분이. 그 다음에 이재명 씨와도 관계없다. 그럼 이게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게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수사는 더 오리무중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이게 종합해보면 검찰이 새로운 이게 스모킹건을 발견을 못한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쉽게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재청구하더라 다시 발부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강한 의심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 중에 그 유동규 있잖아요. 네. 그 구속 적부심은 그 구속기한을 뺍니다. 원래 구속기한이 이게 10일이고 10일 네.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적부심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빼기 때문에 하루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유동규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하루 정도 있다가 네.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김만배 씨에 대한 어떤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사유가 어떻게 당기게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이틀 정도 시한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 나오는데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사안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경찰이 좀 직접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욱 변호사만큼 좀 엄밀히 살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있었고요. 오후 저녁 때는 경기 남부 북부경찰청을 상대로 행안위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중에 6명은 모두 지금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 1명만 지금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건 사실 좀 저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먼저 물어보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협조를 잘하냐 아니냐 여부하고 피의자 전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수사에 협조를 잘하면 피의자인 경우에도 뭐 구속 여부 또는 체포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그들과 같은 경제 공동체였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백혜련 의원이 지적한 거는 좀 제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사실 지금 적어도 어쨌든 언론에 공개된 내용대로 되려면 네. 이 녹취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정영학 회계사 쪽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만배 씨나 관련자들끼리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부딪혔던 내용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 정말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도 좀 더 강도 높은 수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뭐 지금까지 물론 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네. 뭐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정말 이제 법정에 갔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그거를 참작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피의자 전환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들 사이에 무언가 좀 갈등이 있었던 소지가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로 오늘 밝혀진 내용인데 천화동인 5호, 이 정영학 회계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죠. 화천대유와 김만배 씨를 상대로 지난 5월에 5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변호사님? 아마 이제 여러 관련자들이요, 로비 비용 있잖아요. 로비 비용은 이게 우리 공동으로 n분의 1로 부담하자. 네. 이런 데 약정이 있은 것 같아요. 녹취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53억 빌려준 게요. 아마 로비로 이게 이런 식으로 돈이 들었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말하니까 53억을 줬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로비비로 그만큼 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50억 클럽 7명이면 350억인데, 실제 2명밖에 없다고 자기들 의심하고 있잖아요. 공범자들끼리도 난 로비비 많이 썼다고 부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에는 로비비로 53억을 대여해줬다가, 그리고 이제 아니다 싶으니까 소장을 냈는데, 근데 아마 취하를 한 거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하나는 이게 실제 로비비로 나간 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로비비로 이래 썼다. 이게 이제 소명이 돼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취하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뒤로 돈을 얼마 주고, 네. 근데 소송은 취하자. 우리 싸워봤자 이게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게 어떤 가능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처음에 준 53억이 네. 로비 비용은 맞는 거고, 여러 정황상. 그리고 이제 소송을 낸 거는 처음에 로비비를 못 믿으니까 소송을 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취하했는지는, 뭐 실제 로비비에 입증돼가 취하했는지, 아니면 이게 뒤로 어떻게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이거는 이게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로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취하는 했습니다만 결국 정영학 회계사는 9월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국감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법사위 국감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지금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다그쳤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수사팀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게 검찰은 결정적인 실수를 4개나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을. 처음에 바로 이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이게 거짓 해명까지 했다가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버린,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금 흐름. 네. 아까처럼 이게 너무 이게 현금 흐름은 추적을 안 하고, 오히려 이게 곽상도의 아들처럼 이거는 이게 야당 의원 아들이라서 조사도 없이 그냥 뇌물이라고 세금까지 다 내가 이게 28억 받았거든요. 50억 중에. 그리고 이게 거기 이승문 변호사나 대표들은 120억, 70억, 80억 많단 말이에요. 근데 50억 1호 사원인데 50억을 뭔가 직무 관련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곽상도 의원. 이걸 안 하고 이게 야당 의원 게이트로 몰아가는 이게 편파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검찰이. 이게 저는 또 두 번째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성남시청이 있잖아요. 네. 압수수색을 이게 오늘도 세 번째 나갔지만 안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게 어떤 문서가 보고됐고 컴퓨터를 복원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바뀌어도 이게 자료는 연속적으로 이게 보관되지 않습니까? 뭐가 놓을지 안 놓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게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려면 당연히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이사간 집도 일주일밖에 안 된 집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데 왜 성남시청은 이 말은 이게 검찰이 미리 이재명 지사는 공개 없어. 이렇게 수사에서 빼고 미리 예단을 가지고 저는 수사를 한다. 이래 보거든요. 이게 세 번째 검찰의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수사팀 내부에 갈등이 있어요. 진짜 이게 특수화 오래 하고 잘하는 부부장 검사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그냥 KT 다 끝난 사건 쪼개기 후원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 수사한다고 이게 원대복귀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송철호 시장 사이만 지금 부부장으로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유동규 구속에 서명한 이런 이게 부부장 검사는 배제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수사팀 내부의 이런 알력, 이런 게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4가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지금 서 변호사님이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의당 얘기 하나 하고 김필성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지금 특검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검찰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수사를 사실 저는 이제 특검에 대한 여론도 꽤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특검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검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서 왜냐하면 국회에서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협의 현재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점에서 정치적 합의점을 도출해서 특검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진실을 지금 밝히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현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으로 간다는 방식은 사실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수사기소 분리나 이런 이제 수사권 개혁 때문에 사실 지금 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경찰하고 검찰하고 어쨌든 어떻게 좀 이렇게 서로 이제 견제해가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수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검찰이 정말 대놓고 이제 휴대폰을 숨길 생각이었으면 옛날 같으면 경찰이 그런 식으로 알아내긴 좀 어려웠겠죠. 근데 경찰이 지금 알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가지고 이제 좀 현재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수사하는 게 진실을 밝히는데 빨리 해결하는데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압수수색 당시에 밖으로 던져버린 휴대전화가 하나 있고요. 또한 그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던져버린 휴대전화, 검찰이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바로 하루 만에 찾아냈지요. 그리고 지인에게 맡겼다고 하던 그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 이것의 확보 여부를 놓고 지금 검찰과 경찰이 엇박자를 보였고요. 이 내용 어제 국감에서도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경찰이 신청한 게 좀 빨랐지만 검사실에 온 시간은 비슷했다. 경찰이 좀 아쉬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창룡 경찰청장, 일선에서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의 적극적 협조와 협의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우리가 먼저 찾아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가로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검경 제대로 손발이 안 맞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발이 안 맞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저기 어느 한쪽에서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 양쪽 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자기들이 뭘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사기소 분리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경찰이 이제 완전히 검찰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주체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우리도 수사를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나 의혹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경찰도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가 직접 들어와서 하는 것들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기관끼리 서로의 협조와 또는 견제를 통해서 수사가 좀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모두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조속하게 이 내용 좀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에 지금 한 라인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오늘 첫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좀 뭐가 나왔을까요? 이런 게 우리가 개악이라 그럽니다. 이 개혁이 아니에요. 수사의 주체는 이게 뭐니 해도 검찰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일사불란하게 수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경찰은 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기계에 있는 검사를 사표내고 변호사할 수 있죠. 경찰에게 사표내면 백수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기존의 효율적인 시스템, 이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이게 완전히 박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부패 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이런 이게 공화국이 되고 있는 거다. 지금 이게 휴대폰 주워간 사람 있죠? 처음에. 그 사람부터 이게 구속해야 돼요. 핸드폰 망설임 없이 망가진 핸드폰을 주워가잖아요. 이건 이게 짜고 저는 증거인멸한 거대로 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이 어떠한 결과로 보여줄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짧게 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부실 수사되는 바람에 지금 대장동 개발 로비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라고 지금 여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호수 검찰총장 다시 수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한 정치 공세죠. 제가 비유컨대요. 어떤 사람이 칼 가지고 살인했어요. 근데 그 칼을 만든 사람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과관계도 법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라 합니다. 어떤 행위하고 범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개연성이 있어야만 처벌되죠.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그때 윤석열 총장이 부산에 있을 때 좀 처벌 안 했다 해서 이게 지금 대장동까지 오는 거는 너무 이게 연결고리를 확대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당시에 아무나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땅 담보고 확실한 대출 아닙니까? 아니 대장동이 노른자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그 당시에 잡아였습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이래 보는 거예요. 변호사님께서도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당시에 2011년경에 있었던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이 큰 사건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수사 담당했던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윤석열 지금 후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거기에 등장했던 다른 인물들이 사실 지금 여기서 보통 50억 클럽이니 뭐니 다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윤석열 후보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사람 의혹이 또 당시에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단순히 당시에 수사에 관여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곽상도 의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름 나오는 것처럼 관련자들처럼 거기에 어떻게 관련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줘야지 네. 사실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당시에 그들과 함께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만 가지고 공격하는 네. 건 저도 좀 정치적으로 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좀 더 진전된 사안이 나오게 될 경우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으로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23명 늘어난 수치로 지난 9일 이후 11일 연속 2,000명 미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 등의 지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며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1,048명이며 해외 유입은 25명입니다. 지역 발생 가운데 서울 296명, 경기 393명, 인천 88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74.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7월 3일 2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7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은 충북 42명, 경북 41명 등 전체의 25.9%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었고 사망자는 21명 늘었습니다. 누적 양성률은 2.25%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준 목표로 제시한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7만 1000여 명 늘며 전체 인구의 78.8%가 1차 접종을 마쳤고 접종 완료율은 65.9%로 집계됐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해온 북한이 지난달 30일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사격한 지 19일 만에 또 동해로 탄도탄을 쏘아 올리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10시 17분 잠수함 기반시설이 있는 함경남도 심포 일원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오전 10시 15분과 16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동쪽에서 탄도탄 2발이 발사돼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 일러 등 주요국들 간의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져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현지 시간 18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파월 전 장관이 코로나19 돌파 감염 합병증을 겪은 끝에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월은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미 국무장관을 지내며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특히 이 예술 분야의 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요. 청년 예술인 4명 가운데 1명은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 심각하죠. 경기도 의회가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김동철 경기도의회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동철 의원 모셨는데 일단 이 조례안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의원님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경기도에 이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또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증진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청년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네. 자, 청년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또 도민들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기성 예술인들의 또 뒤를 이어서 청년 예술인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지원 사업,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물 공연, 전시 지원 사업, 또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 청년 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청년 예술인들의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문화예술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신데 여기에 또 소속된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상임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체육 행사가 또 줄줄이 취소되면서 네. 예술인과 체육인 또 관광 쪽에도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대면 공연 등 지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나 한계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1년 동안 활동한 부분을 일부 말씀드리면 경기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나 경기도의 그 산하기관 그런 곳에 보면 예술품들을 임대해서 또 이렇게 전시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임대도 어느 정도 하지만 네. 또 직접 구매를 해라. 네. 구매를 해서 전시를 하고 전시 기간이 끝나면 그 일정 부분을 구매한 그 미술품을 네. 경기도민들에게 다시 파는 거죠.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면 그분들의 예술품에 대한 어떤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요. 또 예술인들의 판로를 경기도가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좀 하자. 그래서 또 이러한 조례를 또 만든 게 있고요.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도예가들의 작품을 또 경기도 내 재래시장을 통해서 판로를 만들어주자 제가 또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1개 그 시군을 보면 재래시장이 점포가 사실 문을 닫아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점포를 좀 활용해서 청년 도예가들이 자기들의 예술품을
그러한 점포에서 재래시장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네. 또 그 예술인들이 거기서 직접 창작 활동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 청년 도예가들의 판로나 네. 그들의 활동을 좀 도와주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행정감사에 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진행해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 같은 어떤 그 지원 관련된 아이디어 등등에 대해서 도의회가 얼마나 또 애쓰고 있는지 저희가 그 한 단편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택시기사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택시 쉼터가 지역구인 동두천에도 생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보면 15개의 시군이 현재 택시 기사분들의 쉼터가 있어요. 네. 근데 동두천은 지난 5월에 경기도의 교통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5억의 예산을 저희가 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연락을 받았는데 3억 5천으로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랑 협의해서 내용을 하고 또 현재 최용덕 동천 시장님이 발빠르게 부지 선정을 좀 해주셨고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들의 쉼터가 네. 빠르게 조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보면은요,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마땅하게 쉬거나 좀 숨 돌릴 곳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제 동두천시에도 택시 쉼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했고요. 동천시의회를 통과하면, 올 연말에 통과하면, 연말에 또 설계가 끝나고 내년 3월 정도면 좀 착공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 7, 8월이면 택시 기사분들의 쉼터가 완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지금 현재는요, 변변한 어떠한 쉼의 장소가 없어요. 회의 장소도 없고. 제가 가서 보니까 한 3평 남짓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에 또 3층 규모의 쉼터가 조성이 되면 회의실은 물론 샤워실, 운동시설 등이 갖춰지고 기사님들의 친목 도모와 여고 활동으로 택시를 또 운행하면 그 손님들이 더욱더 편안하게 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심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사분들의 안전 운전과도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두천의 최대 현안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김 의원님 하면은 이 부분부터 먼저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로 방치됐던 재생병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싸워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재생병원은 지난 1995년도에 종교대단인 대순진리에서 동양 최대 건물을 동두천에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지하 4층, 지상 21층, 1,480병상의 규모의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나름대로 그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해서 네. 21년간 외관만 한 30% 지어놓고요. 흉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또 흉물이 이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지난 2018년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5분 발언도 하고 전국의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한 100여 장의 항의성 현수막도 붙이고요.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내에 한 200여 장의 항의성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또 거리에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재생병원의 재건축을 계속 촉구했고요. 또 재생병원에 관련된 그러한 곳이 있는 여주나 서울, 중곡, 포천, 괴산 등을 찾아다니면서 5개월간 집중적으로 좀 시위를 했습니다. 네. 자, 그 같은 노력의 결실인지 오는 23년에 재생병원 개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동천 재생병원은 대순진리의 교주에 사망이 있으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주, 서울 등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4개 방면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서로가 협의를 못 보고요.
어떻게 보면 싸움만 좀 계속 됐었죠. 그 제가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지역에 좀 이슈화가 됐고요. 4개 방면의 책임자들이 시를 방문하여서 논의를 거치고 지난 8월에 재착공을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본관 21층 건물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별관이 있어요. 15층 건물. 그 건물을 우선 200병상으로 해서 올 2023년 말쯤에 개원을 하겠다. 그러한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200병상의 종합병원이 23년에 그러면 개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지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기대를 모으는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또 대순진리의 재생병원이 의과대학까지 지금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좀 많이 있죠. 의대까지 들어선다면 지역에서는 더없이 좋고, 재생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또 1분 1초를 요하는 응급 환자를 빠르게 이송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굉장히 열악한 의료시설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유동인구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사실은 또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온 곳입니다. 여러 가지 좀 발전에 또 저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내용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좀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동두천은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주동하면서 지역의 42%의 면적을 미군들에게 내준 그러한 곳입니다. 최전방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온 만큼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도 70년이 지난 지금도 기지촌이라는 오명 아래 교육이나 모든 어려움은 물론이고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지 수도권 정비법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발목이 잡혀온 곳입니다. 특히 미군 기지가 있어서 신중현 등 라게 발상지인 보산동은 7, 80년대에는 얼마나 경기가 좋았는지요. 강아지가 달러를 물고 다닌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던 곳이거든요. 네. 현재는 또 건물이나 음식 그러한 부분에 미국 문화가 아직도 묻어있는 이색적인 거리입니다. 영어로 뒤덮인 간판, 홀, 부대, 그리고 부대찌개, 떡갈비, 수제 햄버거, 핫도그, 케밥 등 이렇게 먹거리도 함께 있고요. 50개 공방이 현재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리를 대한민국에서 미국 문화가 물씬 풍기는 이러한 거리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보산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또 2004년이죠. 3,600명의 미군들이 1차 이라크 파병을 시작하면서 보산동의 경제가, 동두천의 경제가 좀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산동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역대 시장님과 현 시장님도 공방, 푸드점 등을 거기에 유치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순간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또 있어서 그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거기 보산동 출신이고요.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시의원 시절부터 또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 문화 체험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 있는 그곳에 미국 문화 체험의 거리를 만들어서 네. 영어의 거리 함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접목해서 청소년들에게는 영어 교육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네. 명소로 또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는 그런 명소가 될 것이다. 저희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지만 이 질문만큼은 저희가 좀 꼭 드려야 하기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동두천 시장 후보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입장을 좀 밝혀주실까요? 네. 시의원, 도의원을 또 경험을 했고요. 나름대로 또 2번의 낙선도 하고. 근데 동두천이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지역이에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네. 규제가 있어서 남부 지역보다 굉장히 발전을 못한 지역인데요. 지역을 보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지역 언론을 통해서 출마를 또 밝혔습니다. 인구가 현재 동두천 시가 된 지는 한 30년 됐는데 인구가 9만 4천에서 계속 좀 줄고 있는 좀 안타까운 도시이죠. 변한 게 있다면 전철이 들어오고 신도시가 약간 생겼다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관광과 생산성이 있는 도시로 좀 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저는 또 지역 토박이로 지역의 선배와 후배가 좀 함께하는 그러한 지역을 좀 만들고 싶어요. 어떠한 정책은 누구나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 수 있지만 좀 인간미 있는 그러한 시장이 좀 되고 싶어요. 지역이 아주 작아서 네. 선후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얽혀 있는 그러한 도시이거든요. 동두천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거기서 선배를 존경하고 또 후배와 같이 털털하게 어떠한 뭐 시장의 권위라든지 네. 뭐 그런 요즘은 또 값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털털한 인간미를 좀 풍기면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상가나 네. 어떠한 저녁이면 택시 기사들 그런 어려운 분들의 손을 잡고 고통을 좀 함께하자 그렇게 또 인간미를 좀 풍기는 그러한 시장이고요. 또 지역에 집 한 채라도 아니면 작은 공장 하나라도 들어온다 그러면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서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냐 그렇게 좀 물어보고 제가 행정적으로 편안하게 동두천에 안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현장을 뛰는 그러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 또 출마를 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또 동두천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시는지 저희 OBS 뉴스